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부자가 된다고, 월급이 오르면 저축도 늘어난다고, 수입이 두 배가 되면 자산도 두 배 속도로 쌓인다고. 아닙니다. 한국에서 월급 400만 원을 받으면서 매달 12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800만 원을 받으면서 매달 5만 원도 못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삶을 가까이서 보면서 알게 됐어요. 월급이 오를 때마다 삶의 수준도 같이 올랐던 겁니다. 자동으로, 의식하지 않은 채로. 저는 승현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수입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저축이 줄어드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직접 본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함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축률이란 게 있습니다. 수입 중에서 실제로 모으는 비율입니다. 월급 400만 원에 120만 원을 모으면 저축률 30%입니다. 월급 800만 원에 5만 원을 모으면 저축률 0.6%입니다. 이 두 사람이 10년 후 어떤 자산 격차를 갖게 될지 오늘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닙니다. 버는 것 중에 얼마를 지키느냐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처드 탈러 교수가 연구한 개념인데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새 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식당, 더 좋은 휴가. 이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각각은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월급도 올랐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라는 생각이 매번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전부 합산하면 수입 증가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게 8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400만 원을 받는 사람보다 가난한 이유입니다. 이걸 친구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서 이야기입니다. 33, 중견기업 과장입니다. 이 친구는 입사 때 월급이 35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600만 원입니다. 8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는 준서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야,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 준서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한 2천? 잘 모르겠는데 8년 동안 월급이 2배 올랐는데 총 자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8년 전부터 월 50만 원씩만 모았어도 원금만 4,800만 원입니다. 준서의 생활 수준은 월급과 함께 올라갔지만 자산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20만 원짜리 더 좋은 헬스장이 생겼고 그 다음엔 차가 생겼고 그 다음엔 집이 넓어졌습니다. 각각의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었어요. 연봉도 올랐으니까. 하지만 그 합리적인 선택들이 전부 합산되자 저축할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준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계산을 보여줬을 때 준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나쁜 거야?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게 아니야. 근데 50살에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준서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면 평생 일해야 합니다. 자산이 없으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태윤이는 다릅니다. 태윤이는 지금도 잘 살면서 동시에 선택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50살에 일을 계속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저축률이 높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건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를 제대로 잡으면 둘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미나입니다. 31살, IT 스타트업에 다니는 친구예요. 미나는 월급이 550만 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매달 적자입니다. 카드값이 월급보다 많이 나온 달이 몇 번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물었더니 미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쓰다 보면 그렇게 돼. 미나의 지출 내역을 같이 봤습니다. 월세 120만 원, 차 할부 45만 원, 보험 3개 합산 15만 원이었어요. 구독 서비스 합산 약 8만 원, 외식과 카페 합산 약 80만 원, 쇼핑 평균 70만 원, 더하면 이미 438만 원입니다. 나머지가 생활비로 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각각의 지출은 전부 합리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전부 합치면 함정이었어요. 미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헬스장 한 달에 5만 원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그런 5만 원짜리 결정이 몇 개나 되는지가 문제야. 미나는 자기 지출 목록을 처음으로 한 페이지에 다 써봤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각각은 작아 보였는데
한 페이지에 모으니까 달라 보였던 겁니다. 세 번째는 태윤입니다. 36살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월급이 850만 원입니다. 팀장급이에요. 그런데 태윤이는 매달 250만 원을 모읍니다. 저축률이 약 29%예요. 태윤이한테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로 먼저 빠져나가. 내가 손댈 수가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태윤이는 남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삽니다. 이 순서 하나가 전부입니다. 저는 태윤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생활이 불편하지 않아? 250을 먼저 빼면? 태윤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는데 석 달 지나니까 그게 내 월급인 줄 알고 살더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은 있는 돈에 맞춰서 삽니다. 600만 원이 들어오면 600만 원에 맞춰서 살고 350만 원이 들어오면 350만 원에 맞춰서 삽니다. 구조가 행동을 바꿉니다. 의지력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의 차이는 수입이 아닙니다. 준서는 지출이 수입을 따라다녔고 미나는 지출이 수입을 앞질렀고 태윤이는 저축을 먼저 빼고 지출했습니다. 이 순서 하나가 10년 후 자산을 수억 원 단위로 갈라놓습니다. 이제 수학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급 400만 원, 저축률 30%, 매달 120만 원을 저축합니다. 연호 퍼센트 수익률로 20년을 운용하면 총 자산이 약 4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월급 800만 원, 저축률 0.6%, 매달 5만 원을 저축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20년을 운용하면 총 자산이 약 2천만 원입니다. 400만 원 받는 사람이 20년 후 8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25배 부자가 됩니다. 수입이 절반인데도요. 이게 저축률의 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을 겁니다. 나는 고정 지출이 많아서 저축률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맞습니다. 월세, 대출, 보험, 통신비. 고정 지출이 많으면 저축할 공간이 좁아 보이죠? 하지만 저축률을 올리는 방법이 지출을 줄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입이 늘어날 때 지출을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저축률이 올라갑니다. 연봉이 50만 원 올랐는데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 50만 원이 전부 저축률로 갑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보다 나빠지는 게 아니니까요.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장기 효과는 엄청납니다. 30년을 보겠습니다. 매달 120만 원을 저축하고 연 5%로 운용하면 30년 후 총 자산은 약 10억 원에 가까워집니다. 같은 기간 매달 5만 원을 저축하면 총 자산은 약 4천만 원입니다. 10억과 4천만 원, 이 차이는 수입 차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축률 차이가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내 저축률을 계산하세요. 이번 달 수입에서 실제로 모은 돈을 나누세요. 이 숫자를 모르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금액은 작아도 됩니다. 월 10만 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저축이 먼저, 지출이 나중입니다. 세 번째, 수입이 늘어날 때 룰을 만드세요. 연봉이 오른 달에는 그 증가분의 절반을 자동 기체에 추가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생활 수준 개선에 써도 됩니다. 이 룰만 지켜도 저축률이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 번째, 이번 달 지출 카테고리를 한 번만 써보세요. 미나처럼 각각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만 전부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지출 감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30살에 이걸 처음 계산해 봤습니다. 그때 제 저축률이 8%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나름대로 아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숫자로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서 세고 있었냐면 딱히 하나가 큰 게 아니었어요. 조금씩 여러 곳에서 세고 있었습니다. 외식이 조금, 옷이 조금, 구독이 조금, 택시가 조금, 합산하면 컸지만 각각은 작아 보였어요. 바로 이게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 숫자를 보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벌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번 것 중에 얼마를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이후 5년의 재무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축률을 8%에서 25%로 올리는데 1년이 걸렸어요. 수입을 늘린 게 아니었습니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달은 조금 불편했어요. 세 번째 달부터는 그냥 그게 제 월급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윤이가 말한 것처럼요. 사람은 있는 돈에 맞춰서 삽니다. 이 성질을 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저축을 먼저 빼면 그 줄어든 금액이
내 월급이 됩니다. 불편함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자산은 영구적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수입의 크기가 아닙니다. 수입 대비 지키는 비율입니다. 400만 원을 받아도 30%를 지키는 사람이 800만 원을 받아도 1%를 지키는 사람보다 20년 후에 25배 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됩니다. 수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주세요. 네, 지금 이번 달 저축률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저축률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이체 저축을 어떤 계좌에 어떤 순서로 설정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파킹 통장, ISA, 연금 저축을 어떻게 조합하면 세금까지 아끼면서 저축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올라오자마자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본인의 저축률이 몇 %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처음 계산해 봤다면 그 숫자를 댓글에 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준서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살에 일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태윤이는 다릅니다. 태윤이는 그 선택지를 지금 매달 사고 있습니다. 그게 저축률이 높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버는 것 중에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의 미래입니다.